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출도 하신 것 같고 이분도 좀 네, 위에서 네.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벤처 직접 시설 지정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 50%를 감면해 줍니다.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익이 상당히 좋았던 뭐 상가를 포함해서 빌딩, 심지어 요즘에는 오피스텔, 원룸까지 그동안 뭐 황금알을 낳는 투자라고까지 불렸던 이런 임대 투자 상품들 진짜 좀 공신률이 요즘 높아지고 있죠. 네, 도심을 걷다 보면 비어있는 곳이 비어있는 많아요. 상가들 굉장히 많아지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다가 보니까 수요가 줄고 빌딩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공실률이 벌써 한 15% 정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장세고요. 상가는 투자했을 때 뭐 투자 금액도 뭐 5억, 10억 굉장히 뭐 큰 단위지만 임대가 잘 나갈까?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바로 오피스텔은 그런 부담이 조금 덜하죠. 중개업소에서 들어가면 1,000만 원에 90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적당히 따져서 진실인가 아닌가만 몇 군데 확인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훨씬 더 오피스텔 투자가 쉬워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한번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자체가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증가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또 오피스텔 투자가 약간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줄다가 보니까 미분양이 굉장히 오피스텔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판촉 들어오는 것 그리고 신문에 뭐 광고 크게 나오고 하는 것들도 다 미분양 난 그런 상품들인데 해당 지역에 직접 가셔서 정말로 공실이 안 나고 이게 준공됐을 때에 전월세가 가능할 건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거기서 이제 안 나가고 공실이 생기면 관리비를 거꾸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 받았으면 실투자는 1억 6천만 원이죠. 그런데 월세가 80만 원 나온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한 5% 정도, 이 정도가 보통인데 아주 잘 나오는 거는 한 12, 13%까지 나오거든요. 많이 나올수록 굉장히 좋죠. 광화문에 있는 지금 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세종문화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한 2억 투자해가지고 매달 9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90만 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바라보면서 수익성 부동산에 좀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은데 또 최근에 오피스텔이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오피스텔은 이런 좀 규제들이 덜하다고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이제 그건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진입장벽이 쉽다 이런 점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은 자기 돈 한 3, 4억, 2, 3억만 가져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월세 상품을 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게 오피스텔 투자지만 요즘에는 공실률도 좀 상승하고 있고 임대도 좀 저조하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가 좋지만은 않죠. 사실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고정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여유 자금이 있는 분이 투자를 해서 내가 그걸 월세로 수익을 올린다고 생각해야지 가격이 뭐 올라서 뭐 4억, 5억씩 올라가지고 내가 거기서 큰 돈을 벌겠다. 시세 차익을 벌겠다. 이러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들도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3, 4년 전에 3, 4억 정도 투자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죠.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했으면 강남 같은 경우에 몇 억씩이 올랐으니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소소하게 투자를 해서 소소하게 월세를 좀 얻지만 그래도 뭐 은행에 묶어놓는 것보다는 네네. 배 가까이에 또 월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투자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룸이 있고 투룸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원룸이 조금 더 수월하게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에 원룸이 훨씬 싸고
그리고 거래도 잘 되니까 네. 원룸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보니까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수성이 없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제 투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또 유행병처럼 이렇게 번져갔습니다. 원룸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투룸 쓰겠다. 물론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있지만. 사실은 원룸 투자한 게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이득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은 자본으로 월세를 빨리빨리 받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투룸이 훨씬 더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투룸 형태로 희소한 것은 투룸이 요즘 더 대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오피스텔 너무 다양하고 상황들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투자에 성공했던 사례 또 투자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실패 사례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를 했을지 좀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는요. 대학가에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돈이 오피스텔에 묶여 있어서 결국 팔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고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최소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바로 팔지 아니면 2년을 더 가지고 있을지 고민이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다산 신도시 오피스텔에 매입을 했는데 지하철 개통이 2년이나 늦어졌어요. 그래서 호텔의 매물 리스트에 계약금 포기자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에 실패한 사례 2가지인데 뭐 때문에 실패한 거죠? 오피스텔은 여유자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어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대학가 신축 오피스텔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금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뭐 대학가는 원래 괜찮은 지역이었죠. 뭐 신촌이나 이런 지역도 지금도 좀 괜찮은데 기숙사를 많이 짓게 됐어요. 최근 들어와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들이 비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업무지구, 빌딩들이 많이 있고 회사가 많이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회사원을 공략해라. 그렇죠.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한 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과태료라도 물고 팔아야 할 심정. 참 이게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여유 자금을 했다고 그러면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으면 1년 더 기다리면 1,000만 원 과태료를 안 물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가 투자나 또는 아파트나 또는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5년 뒤에 환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다산 신도시 이분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지하철 들어온다는 소식에 매입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준공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들은 완공된다고 얘기해놓고 7년이나 뒤에 완공이 됐습니다. 1, 2년은 약관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사업도 제대로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공공이나 민간에서 호재성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호재성이 들어올 건지 뭐 2년이나 3년 뒤에 진짜 들어오는 건지 하는 것들도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 투자에서 또 가장 주의할 점인데요. 해당 지역이 개발 지역이어서 하나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뒤에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이번 이 오피스텔이 준공되고 나서 이 주변에 또 어떤 오피스텔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오피스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지가 여러 개가 돼서 들어오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던 광화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다른 건물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못 들어오죠. 들어오는. 그러니까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택해야 된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오피스텔이 지방권으로까지 다 확산이 되면서 요즘 지금 많이 거론되는 데들이 이제 세종시, 대구, 부산 뭐 이런 지역이 지금 오피스텔이 막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피스텔도 다 이미 미분양이 난 오피스텔이거든요. 미분양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더 좋게 해서 분양을 하는지 하는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수익을 생각을 하고 투자할 그렇습니다. 만한 곳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속이 시원해질 만한 성공 사례 하나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피스텔 투자를 고민할 때 너무 좁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를 찾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좀 무리다 싶었지만 주변의 월세 규모를 봤을 때는 대출 비용을 갖고도 약간의 이익이 날 것 같아서 세종문화회관 쪽에 이름 있는 오피스텔을 좀 무리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다행히 월세는 물론 시세 차익 지금 시세로 봤을 때 7천만 원 정도까지 오게 됐다. 근데 대출도 하신 것 같고 이분도 좀 네, 무리해서 네.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성공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분은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운이 좀 네, 따랐다고. 그래서 수익률이 적어도 10% 정도 이상이 딱 된다 생각하면 은행에서 대출 빌린 것이 4%나 5%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4, 5%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갚고 매달 얼마씩의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진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금을 일부 갚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또 다시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또 다시 만드는 거죠. 굴려보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은행 대출금을 또 한꺼번에 갚으면 온전히 이제 이 오피스텔이 내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지역 이거를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입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피스텔 투자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성공 요건을 좀 팁을 주신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중소형을 투자해야 된다. 중소형? 대형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월세로 받고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야 빨리빨리 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도심 상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세권입니다. 가서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걸어가면 5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 너무 많은데 5분 내에 걸어갈 수 없는 지역들 대부분이고요. 업무용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회사가 많은 지역을 택하는 것, 그게 입지에서는 최고다 할 수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임대료가 하락하는 지역인지 또는 상승하는 지역인지 하는 것들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2년 전, 3년 전은 어땠고 지금은 어땠으니까 앞으로는 어떨 거다. 주기업소에 들어가면 확인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얼마냐고 해서 주기업소에 가서 물어볼 때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처럼 물어보면 바로바로 팁이네요.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월세율도 높은 것을 택하는 것, 임대 가격을 산정할 때 대부분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세 평가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월세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들을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네, 수익적인 측면까지 좀 살펴봤는데 분양을 직접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더 좋은 곳 분양받을 수 있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오피스텔 분양을 월세 상품으로 놓으려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이 와가지고 전용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 많이 봐요. 전용률. 네, 실제 사용률이 얼마나 되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오피스텔 상품은 월세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전용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40평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35평 이상 정도 갈 수 있는 면적을 실사용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용률보다는 오히려 주차장이나 뭐 목욕탕, 뭐 이런 것, 빨래 건조장 이런 설치 좀 편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주변 것이 부대 시설을 보는 게 그렇죠. 또 이제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어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더 저렴하거든요. 같은 평형인데 높다고 그래가지고 월세 더 비싸게 내라고 얘기하기가 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층을 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은 가격이 낮은 층 택하는 것이 하나의 또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랑은 또 약간 미묘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네요. 오늘 오피스텔 관련해서 정말 전체적인 부분들, 팁들 다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금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세를 할 수 있는 팁 좀 주시죠.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내야 되는 세금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처 직접 시설 지정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으면 보유세 같은 경우에 50%를 감면하거든요. 취득세 면제 이것이 4.6% 정도 드는데 분양가격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세금 면제 받는 것이 대상이냐 아니냐 뭐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아마 분양받으신 분들 이것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걸 이제 환급을 어떤 사람은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환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임대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은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추후에 부가세를 나라에서 이제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득이 되는 거죠. 주택으로 해놓으면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 주소를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임대를 놓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지 못하고 주택 임대로 하는 경우가 대중적인데 주택 임대로 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으려면 주택 임대를 해야 되겠죠. 부가세를 못 받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네, 절세 팁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피스텔 투자하는 성공 비법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결국 여유 자금을 가지고 소소하게 월세 수익을 낸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어떤 곳인지 꼭 살펴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톡톡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 정확한 정보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부동산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3.3% 정도의 금리를 주는 통장입니다. 이 LH가 청년하고 그런 신혼세대와 계좌할 때는 심지어 뭐 전세가의 30%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